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52페이지에 5장 개인 위험관리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위험관리론 그러면 이제 위험관리를 통해서 가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데요. 한번 보죠. 위험관리의 정의와 과정, 위험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사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그랬는데, 우리 금융에서 위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확실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위험은 불확실이에요. 확실하지 않은 거. 차라리 몇 년 뒤에 사고가 난다. 그럼 괜찮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불확실한 게, 원하지 않는 상황 같은 게 불확실한 게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위험 관리란 뭐냐? 손실 가능성만 보유하는 위험을 내포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어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사고들을 다 예측해 보고요. 그 예측이 그렇게 실제로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에 예상되는 피해 규모, 그 다음에 그거를 적절하게 관리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위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주소득원, 즉 만약에 아버지가 주로 돈을 번다면 아버지가 조기에 돌아가셨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사고, 실직으로 됐을 때 소득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취업주부나 자녀를 가진 주부가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나 사망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소득의 손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돈이 들 거 아니에요. 부인이 없어지면. 그죠? 그랬을 때 부대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다른 가족원의 상해나 질병에 따른 부대 비용의 최소화, 그리고 개인적 책임에 따른 소득, 저축, 재산의 잠적 손실의 최소화, 그리고 기타 자연재해 같은 것에 따른 잠적 재산 손실의 최소화 등이 바로 위험 관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위험의 종류요. 요거는 잘 봅시다. 자, 종류 갑니다. 자, 종류는 첫째, 순수 위험과 투자 위험이 있다. 요런 것들은요, 이제 맞는 것은 틀린 것은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교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제 비교. 자,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갖고 비교하는지 볼게요. 순수 위험이라는 것은 요거는 손실 가능성만. 온리 손실이에요. 요거는 오로지 손실 볼 가능성만 있는 거고요. 요거는 투자 위험이라는 거는 손실 볼 가능성도 있지만 또는 뭐를 볼 가능성도 있다. 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면 그건 투자 위험입니다. 되셨어요? 예, 그래서 순수 위험은 손실만 볼 가능성이 있는 것, 투자 위험은 손실도 보지만 이익의 가능성도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순수 위험에는 인적 위험, 다치거나 죽거나, 자산 위험, 그 다음에 재산이 없어지거나 불 같은 걸 나서, 그 다음에 배상 책임, 내가 잘못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 손해배상액, 그런 것들이 바로 배상 책임 위험이 되고요. 그래서 인적 위험, 재산 위험,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위험은 전부 어디에 속한다? 순수 위험에 속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위험은 주식이 대표적이죠. 주식은 다 잃을 가능성도 있고, 2배, 3배 벌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경마 같은 것들이 바로 투자 위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는요,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입니다.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재무적 위험이라는 것은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걸 말하고요. 그러니까 금전적 손실이죠. 재무적 손실을 입을 만한 걸 말하고, 비재무적 손실이라는 것은 재무적 손실이 아닌 걸 말하죠. 재무적 손실이 아닌 걸 우리가 비재무적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게 재무적 위험이고 돈 이외의 것들이 비재무적 위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 속성의 측정 가능성에 따른 거다 그랬는데요. 그것도 한번 봅시다. 자, 뭐가 있어요?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있죠? 자, 객관과 주관이 있어요. 객관과 주관. 객관적 위험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걸 말하고요. 객관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측정 가능. 그 다음에 주관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른 위험이죠. 즉 측정이 불가능한 걸 말해요.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른 위험을 주관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험 관리 과정 별표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아직 별표 하나도 안 쳤죠. 이제 별표 칠게요. 별표. 자, 별표 위험 관리 과정. 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나오나 봐요. 아니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뭐가 출제되냐면요. 순서 암기하세요. 요 과정의 순서를 암기하세요. 자, 갑니다. 스텝 1. 뭐라 나왔어요? 위험을 인식할 것. 자, 도대체 나를 둘러싼 위험이 뭐가 있는지 알자 이거예요. 위험 인식, 경제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위험의 존재 인식, 관련 정보를 수집하자. 그거를 단기와 장기로, 그죠? 단기와 장기로 인식해보자, 찾아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위험을 평가하자. 자, 위험을 평가하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았으면 그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만약에 실제로 발생하면 예상되는 피해가 얼마인지, 예상 피해가 얼마인지, 그죠? 이런 걸 알아보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집안의 주 소득원을 갖고 있는 가장이 조기에 사망했을 경우에 그때 만약에 가장이 사망했다면 일단 소득 상실 금액이 크죠. 그죠?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소득 상실 금액, 장래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바로 위험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위험 관리 방법. 자, 위험 관리 방법을 검토합니다. 그럼 나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도대체 뭘 지금 준비해야 되냐는 거죠. 검토하고 그다음에 선택합니다. 자, 위험의 관리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위험을 회피한다. 피한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죠. 그죠? 위험 회피한다. 자, 두 번째는 그냥 보유한다. 위험을, 리스크를 보유한다. 별거 아니라면 그냥 보유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실을 통제한다.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위험을 아예 피한다. 위험을 그대로 떠안는다. 요건 좀 줄인다라는 거죠. 손실 통제한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험을 전가한다. 남에게 넘긴다. 이거죠. 위험을 남에게 넘긴다. 자, 위험 회피부터 한번 볼까요? 자, 위험 회피는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물건을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위험 발생을 제거하는 방법. 예를 들면 내가 주식으로 손해보기 싫으면 뭐 안 하면 돼요? 주식 안 하면 되죠. 그게 위험 회피예요. 그 다음에 위험 보유라는 것은 에라 모르겠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난 그거 다 떠안겠다. 그 위험 보유고요. 그 다음에 손실 통제라는 것은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산 주식이 폭락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선물을 매도해서 주식의 하락에 대비해 놓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손실 감소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 또는 전가나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일부나 또는 전부를 특히 이제 보험회사 같은 데다가 떠넘겨버리면 그게 바로 위험 전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손실 빈도와 손실 규모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의 선택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계속 가볼게요. 4번이 이제 위험 관리 방법 이제 나왔잖아. 여기서 뭐 아까 이거 택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넘기기로 했다. 그럼 보험을 가입해야죠. 그게 바로 위험 관리 방법의 실행이에요. 위험 관리 방법 실행. 구체적으로는 보험에 가입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피드백 해야 돼요. 피드백. 자, 막상 보험에 가입했지만 내 위험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다. 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다시 보험을 바꾼다든지 바꿔야 되겠죠. 됐죠? 여러분 요거는 꼭 나온다고 보시고 다시 봅시다. 자, 위험을 인식한다. 위험을 평가한다. 이게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 들어가야 돼요. 특히 평가. 자, 평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방법을 검토하고 선택하라. 네 가지가 있다. 회피하나 보유하든지 손실 통제하든지 위험 전가하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방법 하나를 실행하고 그걸 평가해서 다시 조정한다. 됐습니까?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고요. 하나만 더. 거기 손실 빈도와 손실 규모 그거 있죠? 그것도 많이 나와요. 그것도 별표 치세요. 그것도 별표. 자, 그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표를 어떻게 메꿔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박스가 4개죠? 그죠? 자,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손실 규모예요. 손실 규모가 크다. 손실이 크다. 이쪽은 손실이 작다. 그 다음에 이쪽은 빈도.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높다. 얘는 빈도가 낮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빈칸 한번 메꿔보죠. 뭐. 자, 가봅시다. 만약에 손실의 빈도가 크고,
손실의 규모가 크고, 손에 있는 금액이 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그 나타날 때마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저기서 주먹이 크게 날라오는데, 이게 맨날 너무너무 아파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피해야죠. 이건 피해야지. 당연히 피해야죠. 이건 피해야죠. 자, 그런데, 빈도는 많지만 손실 금액이 작다면 요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좀 줄여보든지 아니면 요걸 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넘겨버리면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손실은 크지만 빈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험금 가입해놓고 요거는 위험을 넘겨버려야죠. 보험회사에다가. 색이 뭔데요? 교통사고 같은 거예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손실은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손실은 크지만 발생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을 들어서 위험을 넘겨버리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뭐 거의 나타날 가능성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손실도 그렇게 크지도 않다. 그러면 이런 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위험을 보유하면 되죠. 뭐.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는데 두 개 들어가는 게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그게 위험전가. 자, 위험전가는 손실이 빈도가 많고 손실이 적을 경우에 위험전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실이 크고 빈도가 낮을 때 위험전가를 해라.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위험전가가 꼭 필요한 건 10단계죠. 2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가로로 넣어 놓으셔도 되겠네요. 그죠? 위험회피, 위험전가, 손실통제, 위험보유.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관리와 보험으로 가봅시다. 자, 위험관리와 보험 55페이지. 자, 위험관리 방법으로 해서 보험은 아까 뭐였죠? 위험전가. 오케이. 요게 바로 보험이죠. 요게. 자, 요게 바로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보자. 위험관리 방법 중 위험부담 또는 전가나 위험보유 방법은 위험에 대비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관련되므로 위험금융 방법이라고 하는데 손실 빈도나 손실 규모 중 하나가 큰 경우는 제3자에게 손실을 전가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오케이 볼게요. 빈도가 클 경우에 전가라거나 오케이 손실이 클 때 전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도가 크거나 손실이 클 경우에 위험을 전가한다. 좀 알아두시고요. 보험의 정의 갑니다. 보험의 개념. 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발생 확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쩌고 저쩌고 자, 위험의 조건. 네, 이거 나옵니다. 별표 들어갑니다. 별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위험의 조건. 첫째, 우연히 발생한 위험일 것. 아니, 그게 나타날 게 너무 명확하면 보험 가입이 안 되죠. 위험이 동질적이고 다수성이 있을 것.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특별히 뭐 우주선에 치여 죽을 확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 보험이라는 것은 우주선 보험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죠. 위험의 동질성과 다수성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라는 것은 동질적이고 다수로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위험일 것.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다 망한다. 뭐 앞으로 2500년 뒤에 전 지구가 전부 빙하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빙하기 보험을 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손실이 확정적이고 발생 가능성이 확률로서 측정 가능할 것.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런 사고를 당하면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을 것인지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발생 가능성 그런 확률로서 측정 가능할 것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 등등이 바로 보험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의 종류. 자, 요건 뭐 이제 외운다기보단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좀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같이 이해를 해보시도록 하죠. 보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보험과 사적보험이 있어요.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이 있어요. 공적보험, 사적보험. 자, 공적보험이 이제 공보험이고 사적보험이 사보험이죠. 그래서 요거는 공적보험은 요거는 국가가 시행하는 거고요. 국가가 시행하는 거고요. 사적보험은 개인 기업이 시행하는 거죠. 국가가 시행하는 거는 거의 강제적이죠. 대부분 강제성을 띠고요. 요거는 자발적이죠. 한번 볼까요? 자, 사회보험이 공적보험입니다.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빠졌네.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보험, 공보험이고요. 민영보험, 사보험에 속하는 게 개인 기업 형태로서 생명 및 건강보험, 그 다음에 재산 및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보겠습니다.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자, 공보험은 대부분 정액제고 사보험은 정확히 비례한다. 됐고요. 그 말 안 중요하고요. 공보험은 강제, 사보험은 임의. 보험료 부담 정부가 일부 부담한다. 보험계약자가 완전 부담한다. 됐죠? 예. 보험계약의 개념가입니다. 자, 보험자, 피보험자. 자, 보험자는 조심하세요.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이거를 가입한 사람을 보험자다 그러시면 안 돼요. 보험자라는 것은 보험회사예요. 그럼 상대방이 누가 되냐면 이게 바로 피보험자 혹은 보험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의 당사자고요. 피보험자는 그 대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생명보험이면 그 생명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상대방이 되는 거죠. 보험회사의 상대방이 바로 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일방 보험자가 보험회사는 어떤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의해서 상대방 피보험자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속으로 상대방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한 보수, 보험료를 지급한다. 그죠? 그래서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보험료가 있고요. 보험금이 있어요. 보험료라는 거는요. 보험계약자가 내는 걸 말하고요. 요건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가 일정액을 내는 걸 말하고요. 보험금이라는 거는 사고 발생 시에 보험자가 지급하는 걸 말하죠.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달 내가 10만 원씩 생명보험을 불입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보험금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으러 갈 때는 난 뭘 받으러 가는 거예요? 보험금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와 보험금 차이 있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특징 가죠. 보험계약의 특징 첫 번째, 요행계약이다. 자, 요행계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고받는 가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보통은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죠.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나중에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받게 되는 보험금은 내가 낸 보험료보다 몇 배가 많죠,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그게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뭐하러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잖아요. 그 대신에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가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부 우리 누군가가 나쁜 일을 당할 거에 대비해서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나쁜 일 당한 사람한테 몰아주자는 거야. 왜냐하면, 그럼 그걸 도대체 왜 가입하느냐? 그 나쁜 일 당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보험료보다는 보험금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계약이다? 요행계약이다. 자, 두 번째, 개인계약이다. 당연하죠. 개인 간의 계약이고요. 세 번째, 조건부 계약이다. 피보험자가 자신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실보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런 손실보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합계약. 자, 보험계약 내용이 전적으로 보험회사에 의해 준비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준비된 계약서에 그대로 부합하여 선택 혹은 거절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나하고 보험회사하고 만나요. 그래서 자, 우리 서로 한번 논의를 해보죠. 이거 약관은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보험료는 이렇게 하고 보험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좀 갑시다. 안 돼요. 그죠? 물론 이제 보험료를 얼마를 내면 보험금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의 옵션이 있겠죠. 약간의 옵션이 있어서 보험료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 받을 때 얼마라는 걸 이렇게 약간의 조정은 되지만 나를 위해서 새로 모든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팔 수는 없죠. 그게 바로 부합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계약서를 그대로 갖다 놓고 사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일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납입이라는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보험자는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있잖아요. 오늘 보험료를 내는 날인데, 보험료죠. 보험료를 내는 날인데 깜빡하고 못 냈어요. 자, 그렇다 해서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보험료를 내라고 강제할 수 없죠.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반드시 보험금을 나한테 줘야 됩니다. 이거를 지체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고객은 보험료를 지체해도 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체하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일반계약이에요. 자, 보험계약의 법적 기본 원칙 가겠습니다. 피보험이익.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부보 대상과의 관계를 말한다 그랬는데, 이 부보 대상이라는 건 보험 가입 금액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 가입 금액, 여기에서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그 손실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57페이지 손해배상의 원칙. 자, 이거는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실만을 보상하고 앞으로 입을 이런 거는 손해배상하지 않죠. 그 다음 최고 신의의 원칙, 그 정직성의 강조인데 중요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위 변제의 원칙. 피보험자가 제3자의 과실에 손실을 입은 경우 일단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이를 보상해주고 피보험자 가지고 있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자, 내가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자, 저 사람이 잘못돼서 내가 이제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나한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에게 배상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자, 거기 보험계약의 관계자 볼게요. 보험자, 줄 치세요. 보험자, 보험회사죠. 그죠? 보험회사. 그 다음 보험계약자,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고요. 그 다음 피보험자라는 것은 목적물입니다. 즉, 생명보험의 경우에 그 생명보험, 돌아가시면 받는 돌아가셔야 되는 분, 그분이 바로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라는 것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즉,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자가 보험 수익자죠. 그럼 이제 대개, 이제 집에서 보면은 보험자는 이제 보험회사가 되는 건데, 피보험자, 만약에 남편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남편의 생명보험을 남편이 가입했다 그러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남편이 되는 거고, 보험 수익자는 가족들이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보죠. 자, 보험료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란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포함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는 요거 공식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외워두시는 게 편해요.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로서 보험료율 곱하기 위험 단위수다라고 했죠? 한번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험료율 곱하기 위험 단위수 그랬는데,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재보험인데요. 화재보험인데 보험료율이 보험금 100만 원당 얼마가 붙어 있냐면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받게 되는 보험금은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순보험료가 총 보험료 중 차지하는 비중이 60%라고 할 때, 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험료율은, 첫 번째, 보험료율은, 왜 이거 알아야 되니까요. 보험료율은, 거의 나왔네요. 1,000원이라고. 그죠? 자, 그 다음 1,000원이고, 그럼 총 위험 단위수는
이거 알아야 되니까. 그죠? 총 위험 단위수를 구해야 되는데, 총 위험 단위수는, 이거요. 5천만 원을, 이거, 보험금 100만 원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50개 나오죠. 50개. 그죠? 됐네요. 그러면, 이거 나오고 이거 나왔잖아요. 그럼 총 보험료 구해봅시다. 총 보험료는, 뭐 곱하기 뭐가 돼요? 그러면 1,000원 곱하기 50개가 되니까 이거 얼마 되는 거죠? 5만 원 되는 거죠? 그죠? 5만 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총보험료는 순보 더하기 부가보험료 그랬죠? 부가보험료. 그죠? 그러면 순보험료는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순보험료가 총보험료 찾아내면 60%라 했으니까 얘가 얼마가 되고요. 60%면 5만 원에 60%니까 3만 원이 되고요. 총보험료가 5만 원인데 얘가 3만 원이라면 얘는 나머지 40%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2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간단한 문제에서 뭐뭐를 지금 찾았냐면은 보험료율, 총 위험 단위수, 그래서 구한 총 보험료 나왔고요. 그다음에 총 보험료를 알면 순보험료와 부보험료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고요. 보험기간은 보험자가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적 한계로서 보험자의 위험 부담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기간이다 그랬는데 그 밑에다가 요거 좀 씁시다. 요걸 빼놨네요. 화재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의 경우를 하나 써볼게요. 화재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 이게 틀려서 아주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게 서로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은 우선 화재보험은요. 첫날 오후 4시예요. 그때부터 보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오후 4시 깔끔하게 끝나죠. 그죠? 깔끔하게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나요. 근데 문제는 자동차 종합보험이 얘가 좀 지저분해요. 얘는요. 첫날 0시에 시작돼요. 첫날 0시에. 그리고 얘는 끝나는 게 마지막 날 0시가 아니라 똑같긴 하지만 24시에요. 마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날 다 한 바퀴 돌고 나서 밤 12시에 끝난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시작되는 첫날 0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밤 12시에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 목적물 보험사고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58페이지 보험계약의 체결 갈게요. 자, 여러분 58페이지에 5번에 니은 좀 줄쳐놓으셔야 돼요. 보험자는 무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때 보험자가 청약을 승낙하면 일정 기간 내에 보험회사는 반드시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됩니다. 보험계약의 효력 줄칩시다.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며 이를 책임 개시라고 합니다. 자, 사인한 날이 아니라 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무효. 이것도 별표. 이거 많이 나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자, 보험계약의 취소. 약관 고지 의무 소홀로 인해서 보험계약자의 취소가 될 때,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때, 보험계약자가 사기로 보험계약했을 때는 전부 무효가 됩니다. 자, 변경과 소멸, 실효, 보험계약 고해성질 등등등등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보험 이익이 소멸됐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다 소멸됐다거나, 위험이 소멸됐다거나, 현저한 변형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파산했거나. 그 다음에 해지, 당사자 의사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해약,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임의 해지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했던 거를 다시 살릴 때 우리가 보험계약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실효시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 내 연체보험료의 약정이자를 보쳐 지급하고 그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해서 보험계약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의 의무는 그 밑에다 이거 쓰십시다. 58페이지 맨 밑에다가 이걸 좀 써볼게요. 보험금 지급이요.
자,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에 지체 없이 보험 금액을 정해야 되고요. 그 날로부터, 즉 보험금을 정한 날, 그 날로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예,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체 없이 보험금을 정하고 정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할 것.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면은 보험자의 면책 사유가 나오죠. 보험자의 면책 사유.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보험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해도 지급 책임이 없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별표예요. 자, 59페이지 맨 위에 보험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해도 지급 책임 없는 것. 자, 전쟁 및 기타 이런 사고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즉, 특약 없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의 성질, 하자, 지연적 소모에 의한 손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가 실에 의해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가 발생한다. 됐죠? 자, 보험료 지급 의무는 이거는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걸 말하죠.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줄쳐놓으세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2달이 지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통지 의무가 있다. 예, 읽어보시면 되고요. 손해방지 및 경감 의무.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고시 그랬는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손해방지와 경감에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험 설계. 첫째, 목표 설정. 예, 됐고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 금액, 보험 계획. 자, 필요 보험 금액의 결정.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요. 이거는 사실은 계산 방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제가 아까 했었던 거, 이거 보험료, 총 보험료 계산하는 거는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공식은 나올 가능성이 없고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아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상실소득계산법.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취지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상실소득계산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필요비용계산법이에요. 뭐가 다른데요? 예, 뭐가 다른지만 아시면 돼요. 우선 59페이지에 필요보험 금액 볼게요. 생명보험의 경우 필요보험금의 계산 방법은 바로 상실소득계산법으로 되는데 보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생산활동이 가능한 기간 동안 생존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평생소득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앞으로 한 50년을 산다 그러면 그 50년 동안 제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 50년 동안 번 돈을 현재 가치화하는 거예요. 1년 뒤에 1억 원은 지금의 1억 원하고 틀리잖아요. 1년 뒤에 1억 원은 지금은 1억 원보다 더 크겠죠. 그죠? 1억 원보다 크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1년 뒤에 1억 원은 지금은 1억 원이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시간 소득 변동이나 이자율 변화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그랬습니다. 그거 줄쳐보시고요. 그래서 이때 어쨌든 이 상실소득 계산법의 방법은 연간 세후소득에다가 곱하기 0.75 그 다음에 곱하기 인터레스트 팩터 그래가지고 일정 이자율 또는 혹은 물가 수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기 위해 일시불로 현재 시점에서 연간 세후소득의 몇 배가 필요한지를 나타내주는 지수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필요보험금 계산에서 0.75라는 것은 왜 75%를 인정하냐는 거면요. 왜 75%를 인정하냐면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피보험자가 쓰는 용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자기의 소득의 25%는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거를 빼고 계산하는 걸 말합니다. 됐죠? 그게 상실소득 계산법인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상실소득계산법이 훨씬 계산이 간단합니다. 이게 훨씬 계산이 간단해요. 자,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게 넘겨보시면 있는 바로, 그, 필요비용계산법입니다. 필요비용계산법이라는 거는, 사고를 당했을 때 유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를 이제 계산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 스텝 3 보험계획을 실행하라. 자, 소비자는 줄치세요. 소비자는 1회 보험료 납입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험계약의 효력은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이다. 그 다음에 스텝 4 정기적인 보험계획 평가 됐고요. 보험과 세금 가자. 자, 가볼게요 한번.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 자, 봉급생활자의 경우에 연간 납입 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0만원 줄쳐놓으시고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요. 보장성 보험은. 그 다음에 개인연금은,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이라는 건 저축성 보험하고 틀린 거죠. 내고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1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01년 2월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40% 72만원 한도고요. 그 대신에 2001년 2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한도 금액은 작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이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2001년 2월 이후 가입하면 100% 이내에서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가 되지만 이거는 연금 수령 시에 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100% 300만원, 40% 72만원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61페이지 보험료 불입자와 자, 생명보험과 증여세 및 상속세 공제인데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위에 것부터 볼까요? 세제 혜택. 자, 우선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입니다. 10년. 개인연금보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를 볼게요.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만기 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 또는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 보시면 거기 처음에 상속세부터 볼게요. 계약자가 A고 피보험자가 A예요. 즉 목적물이 A예요. 그 다음에 수익자도 A로 돼 있다면 이거는 그냥 내가 그러고 나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내 상속인이 이 상속세를 받는다. 그 다음에 A와 피보험자도 A인데 수익자가 B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주어지지만 이 경우에는 B에게, 왜냐하면 수익자가 B니까 B가 상속세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는 A, 피보험자가 B고 수익자가 B라면 상속인에게 돼 있고요. A구, B구, A면 이때는 납부하지 않는다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험계약 형태 증여세 볼게요. 계약자가 A고 피보험자가 A고 수익자가 B라면 증여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자 계약자가 A, 피보험자가 B고 수익자가 C라면 증여세를 내죠. 그런데 어떤 때 증여세를 안 내냐면요. 어떤 때 안 내냐면 바로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을 때 안 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그때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알아두세요. 아까도 계약자, 수익자 같을 때, 그런데 그 피보험자는 달랐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같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요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좀 알아두셔야 될 거 몇 가지만 적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자, 만약에, 자, 기타입니다. 기타. 자, 기타 첫 번째, 보험약관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보험약관 수령하지 못했다면, 요거는, 그랬을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계약 해지된 날로부터, 요건 이제 우리 책에는 없는데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써보세요.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버리면
이 보험계약은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분할보험료 내는 거 있죠? 분할보험료, 보험료를 나눠서 내는 거예요. 분할보험료. 자, 분할보험료는 납입 기간 내에 납입을 안 하면, 납입하지 않으면 30일간의 납입 최고기간, 최고라는 건 독촉이에요. 납입 최고기간을 갖고 납입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도 납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30일 동안에도 안 내면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요. 즉 30일이 끝나는 거.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에 24시부터 보험 계약이 해지됩니다. 예, 요렇게 세 가지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빠진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자 개인 위험 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면 조금 이 부분이 앞에 있는 다른 단원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예, 좀 어려우니까 정리 잘 해두시고요. 계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총 보험료 정도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용어에 주의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여기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용어에 주의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제6장 직무윤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